블랙핑크 제니가 미국 토크쇼 나와가지고 나 바나나킥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소개했었잖아요. 이때였나 농심 주가가 뭐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어요. 뷰티나 식품에서 그럼 좋게 보시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식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솔직히 식품이랑 뷰티 중에서는 뷰티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식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품을 보실 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식문화를 전파할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고수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고수라는 게 솔직히 취향을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식문화가 전파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전에 요즘에야 뭐 무슨 마늘빵이니 뭐니 뭐 세계가 다 성공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마늘 냄새 난다. 마늘 왜 이렇게 많이 넣냐 이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른 음식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품주를 공략하실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식사류를 공략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부터 공략하시는 게 좋냐면 간편식, 스낵류 이런 것들은 전파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화에 성공해서 수출에 대박이 난 걸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불닭볶음면. 이게 간편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능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다시 요즘에 그럼 불닭볶음면 다음 타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스낵류, 간식류들입니다. 누구냐? 한국의 이제 국민 간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꼽아드리자면 초코파이, 오리온 주가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에서는 성장할 게 없는 기업들이었어요. 솔직히 삼양식품도 그렇죠. 농심, 오리온, 뭐 롯데, 뭐 한국은 다 점령했잖아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곡물 가격이나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그때 그 명분으로 소비자 가격 끌어올리고 곡물 가격 다시 떨어졌을 때 스프레드 마진으로 돈 남기고 주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이제 기대하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계화에 성공을 해버리다 보니까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도 잘 갔는데 뒤타자로서 지금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라든지 지금 특히 중화권 시장에서도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이 정 마케팅이잖아요. 정이라는 마케팅이 아시아권 시장에서 잘 먹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화권 시장에서도 잘 먹히고 특히 우리나라 또 국민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는 이제 빼빼로 이제 롯데웰푸드 이제 이 기업도 주가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보유 비중도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리온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 1월부터 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 뭐 명절 모멘텀도 좀 있을 것이고 솔직히 저는 이제 딱 왜 1월부터다라고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딱 이제 알고 있는 건 없는데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돈 들어오고 있는 건 거짓말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돈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동안 주가 코스피가 오른 거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죠. 이 떨어진 게 엄청 크지 않더라도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 너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관광객 수요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뭐가 움직이고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트리거가 됐던 게 저는 중일 갈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일 갈등이 이제 물꼬를 확 터트려줬는데 관광객 수요가 원래도 세계화를 통해서 많이 늘고는 있었지만 여기에서 중일 갈등이 한번 포텐셜을 그냥 확 터트려준 거죠. 원래도 전력 수요라든지 에너지 수요는 세상이 발전하고 점점 전자화되면서 올라가지만 AI 모멘텀으로 확 튀는 구간이 있었듯이 원래도 한류를 통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관광 수요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중일 갈등이 한번 물꼬를 터줬고 그로 인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완전히 주가를 이제 튀어오르게끔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뒤따라서 그렇지 관광 수요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뷰티지. 뷰티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렇지 식품이지. 식문화, 간식, 간편식.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 이미 삼양식품으로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도 조정은 나왔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싸고 여전히 장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2029년까지 성장은 거의 이제 좀 기대가 잡혀 있어요. 왜냐면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그냥 뉴 노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글로벌 간식으로서. 그래서 라인업도 너무 다양해져 버렸고
그래서 이익 구조도 2029년에 이제 영업이익만 1조 1천억을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이제 27년도 이제 6천억대 당기순이익도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익 구조 대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7년도에 23.6%, 18% 정도 이익 구조를 전망하는데 PR이 14배면 아직도 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27년이 아니라 8년, 9년까지 성장을 내다보면 지금 비싼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도 역시 전통 대장주니까 간편식 스낵류에서는 지금 혹시라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랐으면 이것도 이제 공략해 볼 만하고 오리온이나 이제 롯데헬푸드도 움직이지만 우리가 이제 간식이랑 라면을 다 합친 기업이 있잖아요. 원래 전통 1등 기업 농심. 예, 신라면 농심이 이제 또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그 제니가 블랙핑크 제니가 미국 토크쇼 나와가지고 나 바나나킥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농심 주가가 한번 튀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또 있기도 했었죠. 그때가 이때였던 걸로 저는 중에 기억하거든요. 하나는 캐대언일 거고. 네. 그래서 농심 주가가 뭐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이후에 한 9월 정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로 쭉 돌아보더라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2023년 이후로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어요.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완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롯데헬푸드, 삼양식품 이 4개 기업을 저는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품주들 공통점은 간편식이라는 거, 스낵류라는 거. 그래서 식문화가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뷰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관광이라든지 수출 이런 걸 따졌을 때 1순위 항상 뷰티입니다. 근데 뷰티는 좀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화장품, 두 번째가 의류 뷰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앞서서 14년도, 15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품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14년도, 15년도는 화장품이 주체였는데 요즘에는 뷰티가 화장품에서 더 발전을 했더라고요. 피부과 시술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슈링크, 그 다음에 리쥬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리투도 엄청 떡상하고 있고요. 보톨리늄 톡신에다가 히알루론산 필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다들 알고 계시죠. 한때 뭐 작년, 재작년 난리가 났었던 그리고 더 이전에 또 난리를 나게 만들었던 맨 처음 스타트 끊었던 건 전 클래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슈링크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미 2023년부터 주가 상승이 난리가 났었고 2025년까지 쭉쭉 올라갔는데 최근에도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링크 기반으로 주가를 밀어 올렸었는데 이게 한 2023년부터 강력하게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 타자로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준 게 다들 아시다시피 파마리서치와 휴젤입니다. 파마리서치가 이제 리쥬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었고 스킨부스터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킨부스터 1등은 리쥬란, 파마리서치지 하면서 주가가 24년 중순부터 뭐 신고가 뚫고 날아가더니 25년 중순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한번 또 유행을 탔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뷰티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각광을 받게 되면은 단기간에 살을 빼기 때문에 살이 처져가지고 피부 탄력도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피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필러, 그 다음에 보톡스 여기에 해당되는 휴젤이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 그 다음에 보톨리늄 톡신을 기반으로 해서 휴젤이 정말 주가를 많이 올렸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원래는 또 이것도 막 특허 소송이니 뭐니 뭐 내가 원조다 하면서 막 싸웠었는데 휴메딕스는 좀 그다지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갔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정말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렸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클래시스가 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물론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주가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락을 시킨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뭐 스킨부스터 시장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파마리서치의 1등을 위협하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거를 만든 기업이 어디냐면 LNC 바이오입니다. 얘네가 이제 리투오라는 스킨 부스터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리투오가 너무 이제 성과가 좋고 너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마케팅도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소문 타면서 지금 실적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투오를 기반으로 해서 파마리서치? 입지가 약간 위협받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C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솔직히 이거 지금 분류 보시면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 뷰티, 피부과로 이제 모멘텀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피부과, 피부 미용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의료 뷰티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파급 효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수출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놀러 오면은 화장품 사간다 이러지만은 요즘 관광 패키지로 피부과 가가지고 같이 이제 딱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관리 받고 가는 요게 완전 패키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휴젤이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파마리서치나 휴젤은 워낙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데 클래시스는 쉬었다 다시 올라가고 또 좀 조정이 나오는 정도. 근데 LNC바이오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기업들 모두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관광 수요를 기반으로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돌린다라고 하면 파마리서치나 저는 휴젤도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LNC바이오도 지금 2029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성장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깝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다시 추세를 돌리는 즈음에서는 공략을 노려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뷰티 분야 피부과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화장품은 심플합니다. 뭐 지금 1등 기업 APR이요? 그렇죠.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플러스 이제 뷰티 디바이스 이걸 기반으로도 엄청 주가를 끌어올리고 수출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냥 화장품을 이렇게 발랐는데 침투율을 높여준다면서 막 뷰티 디바이스 이런 게 많이 잘 팔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쪽으로 또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총 1등을 뺏었고 장기 성장 전망이라든지 수출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보면 지금의 한류 열풍을 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수출에 성공하고 이미 올라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PR이라든지 지금 시총 2등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또 이번에 썩어도 준치라고 1등 했던 기업 어디 짬바 어디 안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예,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 나왔다라고 하면서 APR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이었는데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달바글로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출 기업으로서 뭐 한 1, 2, 3 펀치 꼽아라 하면은 뭐 APR,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이 기업들이 탑픽이고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이라고 펌텍코리아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OEM, ODM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잘 가다가. 그래서 눌림목에서 공략하기에 좋은 지점이 또 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 그래서 물론 최우선으로 볼 만한 건 APR,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이지만 충분히 그 기업들이 올라가게 됐을 때 후발주자로 따라올 만한 기업들이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펌텍 코리아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화장품 기업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마녀공장, 삐아 이런 기업들도 유명하지 않나요? 클리오도 있고. 근데 성장 모멘텀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도 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그래도 몸집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매매하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터 쪽은요? 엔터 쪽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BTS 들어오잖아요. 네, 문화산업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역시 좋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딱 두 개만 봐요. 어디만 보냐면 하이브를 일단 제일 먼저 보고요. 하이브를 1순위로 보고 2순위로 JYP 엔터를 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저라는 사람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엔터주를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엔터주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투자처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스크가 높은 건 상관이 없거든요. 리스크가 높아도 리스크가 높으니까 이거를 조절하면 되지라고 하면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리스크가 아예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개별의 사람마다의 리스크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할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 음주운전을 할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돌발 악재로 터졌을 때 주가가 타격을 크리티컬하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는 이제 중심이었어요. 엔터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 자체가 싫으니까 아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엔터가 처음에는
매수 안에서만 머물다가 아시아권 시장으로 가다가 이제는 세계화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무시를 못할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또 해외에서는 그다지 신경 안 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연애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적에 해외 실적, 수출 실적 따져봤더니 별로 타격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주를 보는 시선이 저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하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했을 때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하이브랑 JYP 엔터라고 봅니다. 하이브는 최근에 뭐 그 미니진 사태 또 뭐 승소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기는 하던데 결국에 그러면 그 아티스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엔터라든지 플레디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플레디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도어라든지 쫙 깔아놔 버린 거죠. 밑에 이제 소속사들을. 그래서 여기서 사건 터져도 뭐 여긴 멀쩡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인데 게임사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크래프톤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뭐 게임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 시간, 인력 쏟아부어가지고 게임 개발했는데 흥행이 안 되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크래프톤은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합니다. 여기 다 투자해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 터지면 성공하는 그런 구조로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하이브가 그런 분산 투자 개념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화에 성공한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YP는 좀 미디어에서 보여진 걸로 제가 판단한 거긴 한데 그 박진영 분이 막 인성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죠. 네,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인적 리스크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안심을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사건 사고가 비교적 좀 적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JYP 엔터가. 그래서 1순위는 하이브지만 2순위로 JYP 엔터까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요인이고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요인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이브랑 뭐 JYP 주가가 올해 좋을 거라 보는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는 역시 그 방탄소년단 이슈가 저는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고 3월달에 있어요. 광화문에서 컴백하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하이브에서는 어찌 보면 하이브를 또 있게 하기도 했고 한류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1번 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도 진출을 해서 도전을 했던 아티스트들은 많지만 이게 진짜 꽃을 피운 1호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그 컴백하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는 제일 저는 이제 1순위로 보고 있고 세계화에 성공한 아주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또 신고가를 뚫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익 캐파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발주자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따지면 SM이나 YG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익 캐파 성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올라갈 모멘텀은 좀 있긴 하겠다. 뭐 SM이라든지 YG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조금 잘 관리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JYP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것일 뿐 솔직히 YG 엔터랑 SM이랑 JYP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동일선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를 1순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